안녕하세요. 연세 순내과의원 혈액투석실 원장 김채원입니다. 오늘은 투석 환자 보양식 먹어도 되나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 텐데요. 그동안 여러분 잘 지내셨는지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에서 상위 검색어 순위를 살펴보면요. 평소에는 보통 1, 2위를 차지하는 게 혈액투석 환자의 식단 관리 또는 칼륨이 많은 음식, 인이 많은 음식인데요. 지금 근데 그 자료가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네. "혈액투석 환자 보양식 먹어도 되나요?"라는 주제로 얘기를 할 텐데 제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에서 인제 블로그 상위 검색어 순위를 살펴보면요. 평소에는 보통 1, 2 위를 차지하는 게 혈액투석 환자분들의 식단 관리 또는 칼륨이 많은 음식, 인이 많은 음식인데요. 얼마 전에 명절이 지나기도 했지만 특히 명절이나 여름에는요. 특히 초복, 중복, 말복과 같이 이렇게 특별한 날에 환자분들이 "투석 환자가 장어 먹어도 되나요?" 또는 "투석 환자가 삼계탕 먹어도 되나요?" 라는 검색어들이 압도적으로 상위권을 차지합니다. 결국 혈액투석 환자분들이 특별한 날 보양식을 드시고는 싶은데 뭔가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혈액투석 환자분들의 보양식 섭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검색 포털에 신장까지만 검색을 하셔도요. 가장 높은 순위에 올라오는 검색어가 신장에 좋은 음식, 그리고 신장에 안 좋은 음식입니다. 사실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일단 "내가 몸이 어디가 안 좋다더라."라는 얘기를 들으시면 가장 먼저 '뭘 먹어야지만 내 병이 좋아질까?' 또는 '뭘 먹지 말아야 할까?'라는 게 궁금하신 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비단 신장병뿐만 아니라요. 다이어트를 계획하고 계시거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한테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다이어트나 당뇨를 검색해 보면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 그리고 당뇨에 좋은 음식이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요, 다이어트에 제일 좋은 게 뭘까요? 뭘 먹어서 살이 빠지는 게 가능할까요? 오히려 뭔가를 안 먹고 조금 덜 먹는 것이 살이 빠지는 데 더 도움이 되겠죠. 이기주 작가의 언어의 온도라는 책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사랑이란 상대가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신장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장에 좋은 음식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드시는 것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이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지 않아야 한다.' 하는 것인데요. 혈액투석은 신장의 기능이 망가져서 말기 상태가 됐을 때 시행하는 치료이고 투석 기계가 신장의 기능을 대신해 주는 것이죠. 신장이라는 장기는 우리 몸의 노폐물과 잉여 수분을 걸러서 소변으로 배설하고 하는 장기인데 이러한 신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투석 기계가 대신해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처음에는 환자분들이 투석을 시작하실 적에 원래 내가 보던 소변량을 비슷하게 유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즉 아직까지는 체내 잉여 수분이 소변으로 빠질 수 있는 뭐 그런 상태이신 거죠. 하지만 투석 연차가 올라갈수록요. 점점 그 소변량은 줄어들다가 나중에는 소변량이 안 나오는 상태까지 이르시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변량이 안 나오실 경우에는 물을 너무 많이 드시게 되거나 또 그렇게 되면 배출이 안 되니까 폐나 심장에 물이 쌓이고 또 부종이 생길 수가 있겠죠. 혈액투석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내 신장의 성능이 한 15% 아래로 떨어져서 노폐물을 제대로 빼내지 못하고 또 그 노폐물이 몸에 계속 쌓일 수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항상 요독이나 찌꺼기가 피를 타고 온몸을 돌아다닐 수 있다는 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중에서도 몸에 쌓여서 배출이 안 됐을 때 가장 치명적인 것이 바로 물, 칼륨, 인입니다. 사실 오늘 보양식 얘기를 하기로 했지만요. 비단 보양식뿐만 아니라 우리 투석 환자분들은 어떤 음식을 섭취하시게 되더라도
기본적인 식사 원칙에 대한 개념이 서 있어야지만 자유자재로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무슨 음식을 드시건 간에 가장 먼저 생각하실 것은 '이 음식이 혹시 내가 아예 먹지도 말아야 하는 금기 음식은 아닌가.' 하는 것부터 따져 보셔야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보양식이라고 한다면 실제 제가 저희 병원 투석 환자분들이나 또 제 블로그에서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삼계탕 그리고 장어를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보양식을 섭취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하는 체크리스트들을 살펴보면요. 먼저 이 음식이 내가 먹어서는 안 되는 금기 음식인가? 그리고 만일 먹어도 된다면 얼마나 어떻게 먹을 것인가 하는 거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내가 먹으면 안 되는 금기 음식인지를 따져 판단한다는 거는요. 사실 고려할 사항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투석 주치의 선생님께 여쭤보는 게 가장 안전하고 또 편한 방법이시기는 한데요. 다행히 삼계탕이나 장어가 뭐 그 자체로서 혈액투석 환자분들이 못 드실 만한 뭐 금기가 되는 음식은 아니기는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또 완전히 마음을 놓고 드실 수 있는 양껏 드실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게 문제인데요. 금기 음식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요. 결국에는 우리 투석 환자분들이 섭취를 하셨을 적에 치명적인 음식이 뭐냐 하는 것이 되겠고요. 투석 환자분들은 신장을 통해서 노폐물이나 수분이 잘 빠지기 어렵기 때문에 짜고 국물이 많은 음식들 그리고 칼륨이나 인수치를 급격하게 올리는 음식들을 섭취하시면 굉장히 치명적인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드실 때는 뭐 여러 가지 두루두루 고려하시면 좋기는 한데요. 각 보양식들마다 특히 더 중점을 가지고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식재료의 특성 때문인데요. 우리가 국가대표 대항전을 할 때도 모든 거를 다 준비하면 좋지만 이제 상대팀의 특성을 파악해서 이제 취약점을 공략하면 승률이 조금 더 오르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삼계탕을 드실 때는 특히 물과 염분을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장어를 드실 때는 칼륨과 인을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짠 음식을 드시게 되면요. 소금이 물을 쫙 빨아들이기 때문에 심장이나 폐에 물이 쌓이고 또 전신부종이 생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삼계탕을 드실 때는요. 국물은 가급적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외식은 좀 짜기 때문에 가능하면 집에서 드시고 또 국물의 형태보다는 닭죽으로 조리해서 드시는 게 낫습니다. 이거는 이제 외식 1 인분의 영양가 분석 표인데요. 삼계탕 1 인분을 국물까지 싹싹 비웠을 때 나트륨을 한 1.3 그램 정도 섭취하게 된다는 거죠. 1일 나트륨 권장 섭취량이 한 2 그램 정도 되고 삼계탕 한 번 먹고 나면 하루치 소금량의 한 60에서 70% 가까이 드시는 거기 때문에 폐나 심장에 갑자기 물이 차거나 몸이 붓거나 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삼계탕이나 장어를 먹을 수는 있다는 건데 다음 단계로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하는 거냐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이때 항상 고려하실 것은 물, 소금, 칼륨, 인 이 네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고려 사항입니다. 물이랑 소금은 이제 폐나 심장에 물이 차거나 또 부종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칼륨은 왜 치명적일까요? 사실 칼륨은 우리 몸에서 너무 적어도 문제고 너무 많아도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발생하는 수준이라는 것이 콩팥에 좀 안 좋습니다. 아니면은 콩팥에 조금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부정맥을 유발하거나 갑자기 심장마비를 유발하거나 이렇게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게 문제입니다. 콩팥 기능이 정상이면 사실 뭐 칼륨이나 노폐물 같은 것들이 소변으로 쫙쫙 빠지거든요. 근데 우리 투석 환자분들은 이게 소변으로 잘 빠지기가 어렵다 보니까 칼륨이 가장 많은 대표적인 음식들이 청국장, 바나나, 토마토 그리고 생과일, 생야채 이런 것들인데 이런 칼륨이 많은 음식들을 왕창 드시고 나서 갑자기 인제 가슴을 부여잡으시면서 "아 선생님 갑자기 가슴이 너무 아파요." 하시다가 쓰러지시고 또 의식을 잃고 또 심장마비까지 가시는 분들이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아마 우리 투석 환자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석 환자분들은 물, 소금, 칼륨, 인을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먹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권장 섭취량이라는 것이 정해지는데, 나트륨은 2g, 그리고 NaCl 소금으로 환산을 하면 하루에 5g 정도 됩니다. 그리고 칼륨은 2g, 인은 1g까지 드실 수 있는 거죠. 요 칼륨은 보통 생과일이나 뭐 생야채에 많고, 특히 바나나, 토마토, 청국장, 꽃감 이런 데 많습니다. 채소는 신선식품으로 드시기보다는 껍질을 벗겨서 이제 끓는 물에, 아 채소는 껍질을 벗겨서 물에 한 2 시간 정도 담궈 두셨다가 이제 데쳐서 드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데요. 아마 이제 데치는 정성까지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면 데친 그 채소를 그냥 드실 게 아니라 그 데친 물은 버리시고 그 데친 채소를 흐르는 물에 한번 씻어서 그렇게 칼륨 묻어 있는 칼륨까지 다 씻어낸 다음에 드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는요, 보통 유제품이나 초콜릿, 그리고 견과류, 인스턴트 식품에 많은데요. 인이 너무 많이 쌓이면 혈관에 석회화를 유발하고 결과적으로는 심장혈관이 딱딱해져서 심혈관계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보양식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요. 삼계탕은 가급적 국물은 드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닭죽으로 만들어 드시는 게 낫겠고, 한 끼 식사로 권장되는 소금의 양, 즉 NaCl은 1g, 나트륨으로 치면 한 700mg 정도인데요. 1 인분 닭죽을 끓이실 때 60에서 70kg 성인을 기준으로 닭고기 한 60g 정도, 그리고 쌀은 100g, 당근 15g, 양파 25g, 표고버섯 10g, 양배추 35g 이렇게 해서 조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참고로 표고버섯보다는 양송이 버섯이 칼륨의 함량이 좀 더 높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음식을 하실 적에는 초반에는 계량을 한번 해 보십시오. 계속 계량을 하면서 음식을 하시다가 보면은 실제 안전한 소금량이나 뭐 칼륨량, 그리고 고기의 중량에 대한 감이 이게 생기시기 때문에 초반에 중량을 좀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시중에 저염 소금이라는 거를 판매를 하는데요. 이게 상대적으로 NaCl 소금량 자체는 좀 적을 수가 있지만 문제는 칼륨이나 마그네슘 함량이 좀 높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투석 환자분들은 콩팥을 통해서 칼륨이나 마그네슘의 배설이 좀 어려운데, 이 저염 소금이라는 것을 잘못 드시다 보면은 체내에 칼륨이나 마그네슘이 축적되면서 부정맥이나 심장마비까지 유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투석 환자분들은 절대 저염 소금을 쓰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금기 음식이라는 것이 있다면 저는 사실은 저염 소금을 꼽고 싶을 정도로 이 저염 소금은 조금 쓰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장어인데요. 장어는 사실 단백질, 아르기닌, 뭐 불포화 지방산, 비타민 B, 비타민 C, 그리고 비타민 A, DHA, 오메가3가 아주 풍부해서 단백질 보충이나 노화 방지, 그리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섭취할 수 있는 공급원이 됩니다. 그리고 하르노신이라고 하는 항산화 물질을 가지고 있어서 몸속의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고 또 피로 회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인과 칼륨 함량이 높기 때문에 신장 질환이 있거나 우리 혈액투석 환자분들은 섭취량을 반드시 조절해서 드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혈액투석 환자분들께 권고되는 생선의 섭취량은 저희가 한 50g에서 100g 정도로 잡는데요. 이것은 이제 단백질 섭취량을 기준으로 해서 보통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어 작은 조각 하나가 한 30g 정도 되니까 정말 야박하지만 우리 투석 환자분들 장어 드실 적에는 한 3-4 조각 정도 드시는 선에서 조절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장어구이를 100g 정도 드시면 이게 인제 칼륨 섭취량이 270에서 한 300mg 정도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장어가 맛도 있지만 약간 느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뭐 깻잎이라든지 아니면 생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곁들여 드시게 되죠. 근데 뭐 깻잎이나 생강을 뭐 물에 데쳐서 드시거나 그러지는 않으시잖아요. 깻잎 한 장에 칼륨이 또 한 10mg 정도 되고요. 생강 10 g에 칼륨이 40 정도 되니까
장어구이 3 조각에 깻잎에 생강에 뭐 이렇게 드신다고 했을 때 칼륨 함량만 해도 뭐 벌써 한 370 밀리그램 정도 되고, 근데 선생님 하루에 칼륨을 한 2,000 정도 2,000 밀리그램 정도 먹을 수 있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러면은 넉넉 잡아서 우리가 한 600 밀리그램까지 먹을 수 있으니까 제가 "장어를 선생님이 권고하신 거보다 한 2 배는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을 또 주시죠. 근데 우리가 간을 또 전혀 안 하고 장어를 드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김치를 드실 수도 있고 된장찌개나 이런 것들을 곁들여 드실 수가 있는데, 그것도 김치가 10 그램에 보통 칼륨이 한 20 에서 30 밀리그램 정도, 또 된장찌개에 100 그램에 칼륨 수치가 한 1-200 정도는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인제 다 같이 섭취를 하시게 되다 보면은 갑자기 또 혈중 칼륨 농도가 확 올라가서 고칼륨 혈증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 표는요, 식품량에 따른 칼륨의 양을 정리한 표인데요. 저희가 그 맨 오른쪽 칸에 보면은 많이 섭취했을 때 좀 많이 조심하셔야 되는 것들을 제가 정리해 두었습니다. 사실 투석 의사 입장에서는 환자분들이 이 음식들은 좀 안 드셨으면 하는 마음이 내심 있는 것들이에요. 꽃감, 바나나, 토마토, 키위, 그리고 양송이, 고춧잎, 아욱, 근대, 물미역, 미나리, 부추, 시금치, 늙은 호박 이런 것들이고요. 다 맛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요런 음식들이 칼륨이 특히 많은 것들이구나.' 요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서 드실 적에 소량만 맛만 보신다든지 하시는 게 좀 좋겠고, 이 세 번째 칸을 보시면 이제 요 세 번째 칸에 정리된 것들이 환자분들이 인제 '내가 보양식을 좀 먹어야 되겠다.'라고 하셨을 때 허용하실 수 있는 고려하실 수 있는 식재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 보면은 인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소갈비, 삼겹살, 생선 한 40 그램 정도를 섭취하시면 칼륨을 한 100 에서 120 밀리그램 정도 섭취하시게 되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꽃게 반마리도 한 비슷한 칼륨 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인제 보양식이라고 했을 때 환자분들께서 떠올리실 수가 있는 식재료가 전복이나 낙지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전복은 중짜 한 마리, 그리고 낙지로 치면 한 반 마리 정도인데, 어 전복 중짜라는 것도 사실은 쪼끔 애매한 수치이기는 합니다만 보통 마트에서 판매하는 중짜 뭐 고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낙지랑 문어가 생각보다 칼륨 수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낙지는 한 100 그램 정도의 칼륨 수치가 270 밀리그램, 그리고 문어는 100 그램에 300 밀리그램 정도 되기 때문에 이러한 식재료도 드실 적에 인제 쪼끔 '칼륨이 갑자기 치솟을 수 있다.' 하는 것들을 기억하셔서 섭취하시는 데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투석 환자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실 게 있는데요. 이제 제가 앞에서도 물이나 소금, 칼륨, 인 이런 것들을 섭취하실 때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투석 환자분들은 매월 투석실에서 이제 월초 검사라는 피 검사들을 하시기 때문에 칼륨 수치나 인 수치가 높을 적에 "이러이러한 음식들은 조금 제한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라는 얘기들을 워낙 많이 들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지나친 식이 제한이 계속 반복되거나 '내가 이제 덜 먹어야 되겠다. 줄이겠다.' 그러다 보니깐 전반적으로 인제 영양실조에 빠지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투석 환자의 한 3분의 1 가량이 영양실조를 경험하시게 되고요. 이런 투석 환자의 영양실조의 원인을 대표적으로 꼽아 보면 영양소 섭취 자체가 또 부족하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칼륨이나 인이나 이런 것들을 신경 쓰다 보니까 아예 인제 '나는 먹지를 말아야 되겠다.' 이런 지경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약간 우울증에 빠지시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투석 환자분들은 신장 질환만 딱 하나만 있으신 경우는 쪼끔 드물죠 사실. 당뇨나 뭐 고혈압, 그리고 심장 질환 이런 다른 동반 질환이 있는 경우도 또 있고, 내분비 질환, 그리고 다른 호르몬 이상과 같은 것들이 동반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영양 손실 자체도 증가할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인제 환자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가족들이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투석 그 자체로서도 우리가 질소가 많이 소실이 됩니다.
이 질소라는 게 아미노산 손실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영양실조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요.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결과적으로는 감염이나 염증에 취약한 상태로 놓이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만성 피로라든지 감염, 심혈관계 합병증 이런 것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 투석 환자분들께 요구되는 단백질의 섭취량, 요구량을 살펴보면요. 이제 단백질이라는 거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생명 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영양소인데요. 이제 신장 기능이 저하되다 보면은 단백질의 대사 산물인 요소가 소변으로 배설되지 못하고 또 혈액에 축적돼서 요독으로 작용을 하게 되죠. 그리고 혈액에 축적이 되면 요독으로 쌓이게 되는데 투석 전에 계신 만성 콩팥병 환자분들께서는 저희가 그래서 "단백질 섭취를 너무 많이 하지 마십시오. 요독이 너무 많이 쌓이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려요. 하지만 막상 투석에 진입하신 분들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저단백 식이를 아주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급격한 근육량 감소 즉 근감소증 자체가 혈액투석 환자분들의 예후에 그리 좋지 않다는 연구 결과들이 최근에 많이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투석 중인 환자분들께는 저희가 1일 1회 최소한 체중 1 킬로그램당 한 1.2 그램 정도의 단백질 섭취는 하시도록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를 인제 매번 뭐 이렇게 계량하시는 것도 좋지만 하기가 어렵다 그러면은 본인의 손바닥을 기준으로 해서 손바닥의 한 반절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체격이 특별히 조금 크신 분이라든가 아니면은 아직까지는 소변량이 좀 받쳐주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단백질 섭취량을 하루에 2회 정도까지도 허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인제 칼륨이 많은 음식은 어떤 거냐 하는 것인데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한 번씩 그래도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일이나 채소, 특히 우리가 인제 생과일이나 생채소를 드시게 될 때 채소는 데쳐 먹는다고 하지만 과일을 데쳐 드시기는 쪼금 힘들긴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각 계절별로 너무나 많은 과일 맛있는 과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인제 칼륨이 많다고 하는 과일들은 정말 맛만 보는 수준으로 드실 거를 저는 권고를 드립니다. 칼륨이 많은 과일들은 꽃감, 멜론, 바나나, 참외, 복숭아, 토마토, 키위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채소는 맛있는 채소들 많습니다. 아욱, 근대, 머위, 미나리, 부추, 쑥, 시금치, 물미역, 늙은 호박, 고춧잎, 참나물 이런 것들인데요. 사실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인제 늙은 호박전을 아주 크게 두 장을 부쳐 드시고서 칼륨이 거의 6점 중반대로 오신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던 적이 있는데 이런 모든 식재료에 대한 칼륨 수치를 아시기가 어렵기는 한데요. 그래도 평소에 내가 식사 일기를 쓰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어떤 메뉴들을 먹었다.' 하는 거를 투석 전문의 선생님과 상의를 하게 되면 내가 평소에 잘 알지 못했지만 칼륨이 높은 음식들을 확인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이 많은 식품들은요. 우리가 인제 곡류 중에서는 사실은 뭐 당뇨에도 좋고 다이어트에도 좋다고 하는 현미가 사실 인 수치가 조금 높고 은행이라든지 옥수수, 팥, 녹두, 토란 이런 것들에 인이 좀 많기 때문에 우리 투석 환자분들이 드실 때는 쪼끔 주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는 대표적으로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라고 했을 때는 인스턴트 식품이라든지 유제품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견과류, 초콜릿 이런 것들에 많은데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우유나 이런 유제품을 아예 안 먹을 거냐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보면 1일 섭취 가능한 유제품의 양이 얼마나 될 거냐 하는 것들이 제시가 되는데 우유는 그래도 하루에 한 200cc 정도는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액상 요구르트를 이렇게 쳤을 때는 한 300cc 정도까지도 가능은 하다고 하는데요. 이게 인제 뭐 입만 딱 놓고 볼 수가 없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투석 환자분들은 크게 한 4 가지를 꼭 생각하셔야 되잖아요. 물, 소금, 그리고 칼륨, 인을 따져 보아야 되는데 요거트만 인제 벌써 300cc를 드시게 되면 물 섭취량이 또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고런 것들을 약간 쪼끔 고려하셔서 섭취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그 질문을 조금 받아볼 텐데요. 아 기훈이 형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사구체 여과율이 44인 상태에서 체중 감량을 위해 설탕 대신 알룰로주를 섭취하려고 하는데 콩팥에 무리가 가지는 않을까요? 또한 이 정도 수치면 상태가 많이 심각한 편인지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호전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얘기를 주셨어요. 아마 인제 "사구체 여과율이 44인 상태다."라고 하시면은 신장내과 선생님께 "만성 콩팥병입니다."라는 얘기를 들으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제 3 기 만성 콩팥병 3 기에 해당하는 환자분들은 4 기부터는 우리가 투석이나 아니면 이식 준비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콩팥 기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좀 더 열심히 노력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인제 대한신장학회에서 조사를 해 보면 우리나라 만성 콩팥병 환자분들의 만성 콩팥병에 이르는 원인 1 위가 당뇨, 2 위가 고혈압, 3 위가 인제 원인 불명, 4 위가 사구체 신경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체중 감량을 위해서 설탕 대신 알룰로주를 섭취하려고 한다."라고만 적어 주셨는데 기저질환에 당뇨가 있으시지는 않으신지 제가 쪼금 궁금해요. 네 당뇨가 있다고 얘기를 주시진 않았지만 만약에 당뇨가 있다고 하셨을 때 알룰로주 섭취하시는 거 쪼끔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겁니다, 당 그 자체를 드시는 것보다는요. 근데 그 알룰로주 자체가 콩팥에 무리가 간다 안 간다 이거를 논하시는 것보다는요. 내 혈당 자체가 조절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에 더 포커스를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가까운 내과 의원이나 이렇게 가셔서 당화혈색소 검사를 한번 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당화혈색소라는 것이 우리가 인제 5.6 까지가 정상, 5.7 에서 6.4 까지가 전 단계, 6.5 서부터 당뇨 진단에 이르게 되는데 환자분들께서 당화혈색소 6.5 부터가 당뇨 진단 기준에 그 시작을 하는 거다 보니까 6.4 까지 그러니까 5.7 에서 6.4 전 단계인 경우에 굉장히 안심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현재까지 인제 조사 그 연구된 바에 따르면 당뇨 전 단계에서도 2 년에서 3년 이상 계속 머무르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향후에 인제 당을 조절하는 데 문제가 생기고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콩팥 기능에 문제가 또 유발이 되기 때문에요. 뭐 알룰로즈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당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포커스를 맞추시고 그 당뇨의 진단인 여부를 먼저 좀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입니다. 나날이 좋은 날 님입니다. 30대 후반 남성입니다. 최근 건강검진에서 신장 기능이 조금 떨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혈압도 약간 높고 나트륨 섭취가 많다는 경고를 받았어요. 평소에는 짠 음식을 좋아해서 고혈압이 신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알게 됐는데 어떻게 식습관을 개선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네. 아 이거 정말 너무 좋은 질문 주셨어요. 그러니까는 혈압도 약간 높고 평소에 짠 음식을 좋아하고 고혈압이 신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알게 됐는데 근데 이게 인제 환자분들이 막연하게 알고 계신 경우들이 좀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는 아까도 잠깐 이제 강의 시간에 언급이 됐지만 우리 몸에서 소금은 물을 굉장히 잘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소금이 물을 잘 빨아들이면 혈관 안에 있는 혈액의 양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혈액을 혈액 그 혈관 안에 혈액이 혈관 벽을 누르는 압력이 혈압이고요. 그 혈압이 계속해서 높다 보면 우리 콩팥이라는 장기는 혈관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장기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고혈압 환경에서 혈관의 구조가 변형되고 그다음에 또 신장의 구조도 망가져요. 그리고 신장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고운 체거든요. 그 체를 통해서 노폐물과 잉여의 수분이 걸러져서 소변으로 배설이 되는 것인데 이렇게 짜게 자꾸 드시고 혈압이 높아지고 그러다가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체에 해당하는 신장이 망가지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는 인제 소변 검사를 했을 때 "단백뇨가 나옵니다."라는 얘기도 들으실 거고 그러면 신장이 점점 구조가 변형이 되면서 정말 만성 콩팥병으로 넘어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인제 그 소금의 섭취량은 가급적이면 이제 만성 콩팥병 환자분들 기준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저는 5 그램 넘지 않게 드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사실 코로나 기점으로 해서 우리 그 배달 음식이라든지 밀키트라든지 이런 음식들의 그 염분의 섭
그런 음식들을 통해서 염분 섭취량들이 굉장히 늘어났고 20-30대 층에서 고혈압이라든지 아니면은 위암의 발생률도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네 어 일반 분들이다 라고 하더라도요. 혈액투석 환자분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가 집에서 음식을 할 때 계량을 조금 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내가 얼마만큼 짜게 먹고 있는지에 대해서 개념이 쪼끔씩 생기실 겁니다. 네. 고렇게 한번 관리를 해 보시죠. 그리고 다음 질문입니다. 매일매일이 휴일님,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매일 이노시톨을 복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구매하려는 이노시톨에 비타민 C가 100mg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요로결석이 자주 생겨서 3번이나 돌을 깼고 신장에도 아직 몇 개가 남아 있습니다. 비타민 C 100mg을 매일 복용해도 괜찮을까요? 하루 비타민 C 권장량은 얼마인지 과다 복용만 피하면 괜찮다는 말도 있어서 여쭤봅니다. 네. 이것도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요. 만성 콩팥병 환자분들 그리고 결석이 있는 환자분들 비타민 C가 우리가 인제 결석을 또 잘 만들 수 있다 하는 것도 인제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비타민 C를 그렇다고 안 먹을 거냐 이건 아니에요. 이 대항해 시대 때 우리가 인제 영국 해군이 굉장히 그 멀리까지 대륙을 이렇게 점령을 하면서 결국에는 괴열병으로 죽어 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비타민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도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한 바이탈에 해당하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결석이 있으신 분들도 사실은 비타민 C를 섭취를 하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생명 유지를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못해도 한 100mg 100번 양보해서 결석이 100mg 뭐 사람들마다 쪼끔 소인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50에서 100mg 정도를 매일 섭취하는데 아주 큰 문제가 된다라고까지는 저희가 보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비타민 C는 아시다시피 수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타민 C를 섭취하시고 난 뒤에 물을 충분히 하루에 1 리터에서 2 리터 정도 섭취를 하시면 그 대사산물이 소변을 통해서 또 잘 배설이 되기 때문에 고런 것들을 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재발성 결석 환자분들은 요렇게 쪼끔 단정질 수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는 해서요. 만일에 우리가 50에서 100mg 사이의 비타민 C를 복용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재발성 결석이 생긴다고 하신다면 반드시 신장내과 전문의 선생님과 함께 그 복용량에 대해서 조절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홍서희 님 질문입니다. 50대 초반 여성입니다. 최근 건강검진에서 신장 기능이 조금 낮다는 결과를 받았고 염증 수치도 높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체중이 많이 늘어서 고민인데 신장에 좋은 음식을 먹고 싶지만 체중 관리도 필요해서 고민입니다. 체중도 줄이면서 신장에 좋은 음식이 있을까요? 네. 신장 기능이 조금 안 좋다. 이게 사실은 환자분들이 처음에 신장이라는 장기 자체가 좀 생소하신 경우가 많으세요. 사실은 의사들 중에서도 좀 그렇습니다. 이제 신장의 만성 콩팥병과 급성 콩팥병을 가르는 기준 자체도 한 3 개월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3 개월 동안 쭉 신장이 좋지 않았는지 아니면 갑자기 안 좋았는지 이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건강검진에서 신장이 조금 낮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원인이 뭐냐는 거죠. 만일에 어떤 분이 인제 허리를 다치셔 가지고 한 2주 정도 계속 소염 진통제를 복용하셨어요. 그러면 그 소염 진통제 성분들이 보통은 인제 신장 기능을 좀 떨굴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소염 진통제를 복용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소염 진통제 정도만 복용 중단을 하셔도 신장 기능은 물 많이 드시고 하면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염증 수치라는 것도 쪼끔 애매한 측면이 있어요. 이게 염증 수치가 높은 원인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죠. 이게 당뇨가 있으셔서 뭐 만성 염증이 있으시다는 건지 아니면 다른 감염 상황이 있다는 건지. 그래서 신장병은 사실 환자들 분들께서 간이 침묵의 장기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신데 제가 봐서는 신장이 훨씬 침묵합니다. 그래서 신장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신장의 기능을 나쁘게 할 수 있는 요인들이 뭔지를 먼저 점검하십시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신장에 뭐 좋은 음식을 찾기보다는 신장이 무리가 되지 않도록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지 마십시오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기준이 되는 게 물, 소금, 칼륨, 인 요런 것들이었는데 근데 요거는 만성 콩팥병 으로 많이 넘어가신 분들 기준이라고 한다면 아직 그래도 콩팥 기능이 나빠지기 시작하신 단계라라고 보았을 때는 그래도 당뇨나 고혈압 이런 것들이 오지 않게끔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그러한 음식
그러한 것들이 오지 않게 하는 음식들이라는 거는 밥을 지어 드실 때는 현미밥을 지어 드시고요. 그리고 단백질을 드실 때는 가급적 붉은 고기류보다는 하얀 고기류를 선택하십시오. 붉은 고기는 소고기, 돼지고기에 해당하겠고 하얀 고기는 닭고기나 오리고기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생선을 적절하게 섭취하신다든지 두부를 섭취하신다든지 그리고 지방의 측면에서는 우리가 지방이 완전히 좋지 않다거나 그렇게 오해하시면은 안 돼요. 우리 세포를 구성하는 성분이 지질이거든요. 그래서 양질의 지질을 섭취하시는 것이 좋은데 하루에 볶은 아몬드 4-5 알 또는 이제 올리브유 1 스푼 요렇게 드시면서 나머지 약간 허기가 질 수 있을 적에는 양배추라든지 토마토라든지 오이, 당근 이렇게 채소를 양껏 활용하십시오. 그리고 환자분들이 저는 몸에 좋게 과일을 많이 먹습니다."라고 하시는데요. 이거는 과일은 과당이기 때문에 바로 혈당을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일은 하루에 너무 많이 드시지 않게끔 조심을 하시고 한 하루에 사과 반 개 정도 고 사이즈 내에서 양껏 드셔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베제크 님. 안녕하세요. 아몬드 등 견과류를 많이 먹으면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베제크 님의 지금 현재 신장 기능의 상태가 어떠신지도 제가 궁금하긴 한데 만일에 뭐 만성 콩팥병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아몬드 등의 견과류 흔히 인제 우리가 그 불포화 지방산이 많다고 하는 건강에 좋다고 하는 견과류들은 어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한 4-5알 정도 드시는 거는 나쁘지는 않아요. 신장 기능 자체를 떨구지는 않아요. 제가 오늘 견과류가 인이 많다라고 설명을 드린 건 우리 혈액투석 환자분들 기준입니다. 견과류에 인이 많기 때문에 투석 환자분들은 콩팥을 통해서 과잉의 인을 배설하지 못하니 그러니까 견과류를 드실 때 조금 조심하십시오라는 측면이지 견과류가 신장 기능을 떨어뜨리는 것은 조금 상관관계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456 번님. "투석 환자는 동물성과 식물성 단백질 비율을 어떻게 조절하는 것이 좋을까요? 평소에 두유는 많이 먹는 편인데요." 이거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은요. 동물성 단백질의 대표가 고기 또는 생선이죠.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의 대표는 두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단백질의 역가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고기나 생선보다 그 두부의 단백질 역가가 한 반절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그 "고기를 40 그램 드십시오."라고 얘기를 드릴 때는 두부는 비슷한 단백질 역가를 이제 충족하기 위해서는 한 80 그램 정도 드시게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전체 볼륨으로 따지면 그럼 또 한 2 배의 중량을 드시게 되는 거다 보니까 투석 환자분들이 건체중 조절하실 때에 쪼끔 불리하신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는 유효한 단백질 역가에서는 또 단백질이 두부가 불리한데 무게는 쪼끔 늘릴 수도 있으니 고런 거는 쪼끔 참고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자칩 매니아님. "입 주변에 헤르페스가 생겨서 근처 내과에서 발트렉스 500 밀리그램 8 알을 처방받아 하루 동안 다 복용했습니다. 그런데 몸이 너무 피곤하고 입병도 많이 커져서 다른 내과에서 추가 처방을 받으려고 하는데 인터넷에서 발트렉스가 신장에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글을 봤습니다. 추가로 복용해도 크게 문제가 될까요? 새로운 병원에서는 이미 한번 복용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까요?" 음. 감자칩 매니아님께서 기저의 신장 기능이 어떤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는 발트렉스 같은 약을 저희가 쓸 때요. 이제 한 번 이제 복용을 하시고 나서 만일에 그 헤르페스 또는 그게 단순히 헤르페스가 아니고 만일에 대상포진이다라고 했을 적에는 실제로 그 복용 기간을 저희가 좀 늘려서 처방을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기저 신기능이 뭐 많이 나쁘지 않은 분이다 그러면은 저희가 크게 무리되지 않는 수준에서 복용 기간을 좀 늘리고 또 비타민 C나 다른 영양 그 성분들을 보충해 가면서 처방을 하는데 만일에 기저 신질환이 있으시거나 신장 기능이 좋지 않다라고 하신다면 그 병원에 반드시 말씀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감자칩 매니아님께서 "나는 신기능을 잘 모릅니다. 저의 신기능을 잘 모릅니다."라고 하시면은요. 주치의 선생님께 솔직하게 이렇게 상의를 드리십시오. 그러니까 저희가 요런 약들은 약전에 실제로 환자분들마다 신기능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용량을 조절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반드시 그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김숙자님, 혈액투석을 하는 신부전 환자들이 채소를 물에 담가서 먹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인의 남편이 당뇨합병증으로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데 먹는 것이 매우 까다롭다고 합니다. 현미와 채소를 물에 담가서 조리해야 하는 이유는 걸러내는 과정과 관련이 있나요? 아, 예, 맞습니다. 이게 보통은 이제 칼륨 때문입니다. 칼륨은 우리가 그 물에 굉장히 잘 녹는 성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왜 껍질을 쪼끔 까고 그다음에 그냥 온 채소 중에서도 그냥 온 거 하나를 그냥 담가 두시기보다는 가급적 잘라서 담그거나 아니면 채를 채워서 그 표면적을 넓힌 상태에서 담그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그 칼륨들이 이제 물에 다 녹아서 이제 쪼끔 빠지는 거죠. 그리고 데치기까지 한다면 금상첨화이고 데쳤는데 그 끓인 물에 데친 물에 또 칼륨이 묻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데친 물은 버리고 그래서 흐르는 물에 그 묻어 있는 칼륨까지 다 빼내서 우리가 쪼끔 가급적 최대한 칼륨의 양을 좀 줄여 보자. 그래서 담궈 두거나 데치거나 이런 조리 방법을 설명드리게 됩니다. 구로마유 님. 40대 중반 남성입니다. 신장 질환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특히 제 가족 중에 신장 질환을 앓은 사람이 있어 조금 걱정이 되는데요. 평소에 신장에 좋은 음식을 챙겨 먹고 싶은데 요즘 많이 먹는 음식이 가공식품이 많은 것 같네요. 가공식품은 다 안 좋은가요? 어 가공식품이 지금 이 질문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사실은 제 아주 친한 지인분도 가공식품 인제 회사의 임원이세요. 근데 그분은 가공식품을 인제 본인이 신제품을 출시하고 다 이렇게 시식을 하셔야 되다 보니까 매번 그 염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지 않으세요. 근데 제가 쪼끔 안 된 얘기지만 가공식품이 사실은 쪼끔 염분이나 이런 것에서 쪼끔 불리합니다. 그리고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아까도 잠깐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가공식품의 인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투석까지 가지 않으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만성 콩팥병이라는 진단을 받으신 상태라면 가공식품은 가급적 드시지 않는 편이 좀 좋겠습니다. 근데 또 사람이 "기호식품으로서 인생에 즐거움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을 때는 정말 가끔 가다가 한 번씩 드시는 것 정도는 뭐 저는 그것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흰수염고래님, 안녕하세요. 60대 후반 남성입니다. 고혈압과 당뇨가 있어서 신장에 문제가 있을까봐 걱정입니다. 건강검진에서 신장 기능이 약간 떨어졌다고 들었고, 의사 선생님께서 염분 섭취를 줄이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식사에서 신장에 좋은 음식을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나이가 많아서 식습관에 변화가 쉽지 않지만 제 상황에 맞는 식단을 조금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요. 신장에 좋은 음식은 찾으려고 하시기보다는요. 신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음식을 제끼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기주 작가의 언어의 온도라는 책을 괜히 가지고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뭐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고 이게 신장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싶고에 해당한다면 정말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결국 신장이 싫어하는 음식을 먹지 말자는 게 포인트인데 그것의 대표가 짠 음식 그리고 당분이 많은 음식입니다. 짠 음식은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고 그리고 당분이 많은 음식은 당뇨를 유발할 수 있고 그 당과 당뇨와 고혈압이 신장을 망가뜨리는 주범이기 때문에 신장에 좋은 음식은 바로 당뇨를 유발하지 않는 음식, 고혈압을 유발하지 않는 음식, 즉 다소 저염식과 또 달지 않은 음식이 되겠습니다. 고구미 님, 20대 중반 여성입니다. 우연히 본 신장이 안 좋은 경우 나타나는 증상 리스트를 보게 되었는데 대부분 해당이 되더라고요. 나타나는 증상이 있을까요? 신장이 안 좋은 경우 나타나는 증상이 있을까요? 아직 젊은 나이지만 예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신장이 안 좋을 때 나타나는 그 증상이라는 거는 사실 쪼끔 비특이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비특이적이라는 그 용어가 사실 일반 분들한테서는 쪼끔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인제
그 증상이 있을 때 반드시 이 질환을 시사한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서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거는 부종이라든지 숨이 찬다든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증상인데요. 사실 부종은요, 심장이나 간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서도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고요. 숨이 찬다는 증상은 폐나 심장이 안 좋은 분들한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비특이적인 증상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 신장병이기 때문에 신장병을 일찍 체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국가 건강검진을 100분 활용하십시오. 국가 검진에서 우리가 이제 소변 검사도 하고 그리고 그 신장 기능 검사도 같이 하기 때문에 거기서 예를 들어서 요단백 경계라든지 요단백이 의심됩니다. 또는 혈액 검사상에 신장 기능이 조금 떨어지는 것이 의심이 되니 내과 진료 보시기 바랍니다."라고 했을 때 반드시 내과 진료 보시기 바랍니다. 김철희 님. "공단 건강검진에서 신장 기능이 의심된다는 결과를 받았는데 혈청 크레아티닌 1.34, 신사구체 여과율 65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 수치가 어느 정도 정상인지 궁금하고 이 검사는 혈액 검사로 나온 수치 맞나요? 이런 수치가 많이 나쁜 건지 신장에 큰 문제가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이 공강 그 신장의 그 기능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수치들이 혈액 검사상에서 저희가 대표적으로 보는 게요. BUN 지금 그리고 김철희 님께서 말씀 주신 크레아티닌, 신사구체 여과율입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가 이제 공식으로써 나타나는 것이기는 한데 여기서 제일 대표적으로 신장의 그 기능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이 사구체 여과율이고요. 이 사구체 여과율의 정의는 1분 동안 콩팥, 신장이 노폐물을 걸러주는 능력입니다. 정상 수치는 90 이상이고요. 그리고 70에서 90 사이는 만성 콩팥병 환자 기준으로는 2 단계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가 60 에서 90 사이요. 60 에서 90 사이가 2 단계, 그리고 60이 안 되는 경우, 그러니까 그때는 인제 3 단계로 분류가 되고요. 그러면은 환자분은 아직은 만성 콩팥병인지 급성 콩팥병인지 요게 지금 애매하세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만성과 급성을 나누는 기준은 3 개월이라는 시간적인 기준을 우리가 두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 나빠진 시간의 기준이 얼마 만에 졌는지를 쪼금 먼저 보시고요. 앞서도 제가 예를 잠깐 들었지만 허리가 나빠서라든지 아니면은 뭐 정형외과적으로 소염 진통제를 계속해서 복용을 하셨다고 한다면 그런 약들은 조금 끊어 보시고 다시 재검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크레아티닌 수치도 사실 조금 높은 편이시기는 한데요. 저희 병원에 어쩌다 보니까 인제 그 헬스장 PT 선생님들이 많이 다니고 계시거든요. 저희 병원 바로 그 건물에 헬스장이 있어서. 근데 인제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그 단백질 보충제를 많이 드시다 보면 또 운동을 많이 근육량이 많으시다 보면 혈청 크레아티닌 수치는 좀 높으신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게 내가 단백질 보충제나 아니면 헬스할 때 드시게 되는 그런 보충제 때문에 다구체 여과율이 조금 떨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좋은데 이게 사실 일반 분들이 혼자서 파악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검진에서 사구체 여과율이 조금 문제가 있다, 좀 낮다라는 얘기가 들리면 그럼 반드시 신장내과 전문의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침대에 누워 자고 싶다님. 작년 9 월에 간 MRI를 찍었을 때 췌장과 신장도 괜찮다고 하셨는데 요즘 계속 등과 왼쪽 옆구리가 아파서 걱정입니다. 간을 중점적으로 본 MRI에서 췌장과 신장도 잘 보였을까요? 아니면 췌장과 신장을 다시 검사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어떤 의사분들은 CT 촬영을 권장하시고 촬영한 의사 선생님은 추가 검사는 필요 없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왼쪽 옆구리는요. 사실은 신장이 왼 옆구 옆구리라고 하셨는데 이게 옆구리 중에서도 앞쪽인지 뒤쪽인지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은 우리 몸에서 우측에 있는 장기예요. 그리고 췌장은 중심부를 기점으로 해서 또 왼쪽으로 이렇게 있는 장기인데 사실 얼마 전에 제 환자분 중에 이 침대에 누워 자고 싶다 님이랑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셔서 제가 정형외과 진료를 쪼금 의뢰 드린 분이 있습니다. 근데 옆구리가 계속 아프다고 하셔서요. 그래서 정형외과 진료를 보고 오셨는데 실제로 정형외과적으로 문제가 있으셨던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게 인제 이거 역시도 어 엠
췌장을 잘 보는 영상 검사가 있고 신장을 잘 보는 데 특화된 영상 검사가 있습니다. 물론 CT라는 검사 자체가 굉장히 정확한 툴이기는 한데 신장을 주로 정확하게 보는 툴은 저희가 뭐 신장 초음파 그리고 CT에 해당하고, 췌장은 CT로도 잘 볼 수 있지만 MRI로도 잘 볼 수 있고, 또 반면에 췌장은 이렇게 그 초음파로 검사를 했을 때 좀 다른 장기에 의해서 가려지는 측면이 있어서 자세히 보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소화기 내과 선생님 또는 신장내과 선생님께서 그 왼쪽 부위의 옆구리가 아픈 것과 관련해서 그 영상 검사가 유효하다고 얘기하시는지 다시 한번 여쭤보시고요. 그리고 내가 왼쪽 옆구리가 아픈 이유가 이게 다른 뭐 외상력이 있지는 않으신지도 한번 조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서 조금 종합적으로 진단을 받아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또 뵈서 반가웠고요. 또 다음에 좋은 기회가 되면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